국방홍보원이 29일 루마니아에서 K2 전차가 현지 시연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태극기와 루마니아기를 달고 광활한 평원을 힘차게 달리며 포를 쏘는 모습이 굉장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이들은 시연이기보다는 K2 갈라쇼네요, 멋지다, 우승 확정하고 난 뒤에 하는 갈라쇼 같은 분위기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이번에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게도 수출되면서 인근국인 슬로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에서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치고 K2 전차가 선택을 받자 놀라운 것은 루마니아와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레딧에 올라가자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나도 이를 권장한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미국 방산업계에는 많은 부패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옵션을 육성하는 것은 유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압박을 가할 때 우리가 유럽을 지원할지 여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무기고가 좀 더 널리 퍼져 있다면 자유세계 전체에 더 좋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에이브람스를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멋진 탱크이지만 그녀는 유지관리의 여왕입니다. 한국은 서방의 강력한 동맹국이다. 나는 유럽이 태평양 국가들의 미래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럽과 한국 사이에 더 많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저는 폴란드가 폴란드에 한국과 공동 정비 시설을 설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한국과 유럽 사이에 공급 라인이 중단될 수 있는 분쟁 중에 탱크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유럽 대륙에서 상당한 양의 부품을 서비스하고 제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방위 사업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2는 루마니아의 완벽한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조차도 이를 곧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루마니아에 있고 트럼프 스타일의 대통령에게 예비 부품을 구걸해야 하는데 그가 왜 러시아의 땅을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장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이나 독일보다 더 매력적인 전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 무기에 실망한 국가들에게까지 새로운 무기 공급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를 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T-90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근거리에서 러시아군의 T-90을 공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가 23발의 기관포를 퍼붓는 동안 단 3발의 대응 사격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후 다른 브래들리 장갑차가 집중 포격을 하자 무참하게 당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는 T-90은 통제력을 잃고 포탑이 홀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7톤의 브래들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인 46톤이 넘는 T-90은 러시아가 최신 전차로 자랑해왔지만 전장에서 보여준 위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기관포를 단 브래들리 장갑차의 사격 연습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장에서 또 다른 T-90 전차가 제멋대로 회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유도 광학장치가 손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T-90의 유도 광학장치가 손상되어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제 못해 포탑이 제멋대로 회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전직 영국군 전차 사령관은 미숙한 승무원과 열악한 전자장비 등으로 인해 해당 결함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디스코이드 결함은 T-90 전차에 전자장치 고장의 가능성이 있다. 서방의 전차는 매우 정교한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전차는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의 구형 T-72, T-80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회전 포탑 내 비축된 탄약들이 2차 폭발하면서 포탑이 본체에서 튀어나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신형 T-90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T-90의 참혹한 실체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해 2월 전차 공장을 방문해 T-90은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러시아 전차 기술을 극찬하며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차 생산이 5배가 늘어났다고 극찬하며 전차 공장의 노동자들과 대화하면서 T-90은 세계 최고의 전차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적군도 세계 최고로 인정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미국에 이어 늘 2위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없는 국가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기술력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러시아 무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고서도 등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력의 한계는 북한과의 콜라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장의 분위기를 역전시킨 데는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미사일의 잔해 사진에서 북한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리합동군사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조지 푸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유럽 땅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포탄을 준 대가로 받아온 기술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북한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27일 밤 늦게 군사 정찰 위성 로켓을 발사했지만 불과 2분 만에 발사체가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기존에 북한이 사용하던 추진제가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 러시아에서 흔히 쓰던 추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비상설 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장 지휘부 전문가 심의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 석유 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액체산소 석유 엔진인데 여기에 기존에 북한이 사용하지 않았던 연료 케로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 2호기의 발사체는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기존 제품을 통째로 들여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받았지만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의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발사되어 위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이번 정찰 위성은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SAR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으로 주간이나 야간,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촬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게 경쟁의식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야심차게 군 정찰 위성 2호기를 쏘았지만 러시아를 믿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차에게 도전장을 낸 북한이 또다시 망신을 당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에 뒤처진 전차 기술을 뒤엎겠다며 M2020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10병씩에 등장했는데 프로토타입을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듯 했지만 지난해에는 주포 저격과 더불어 하드킬 APS 작동 시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차가 위협적이라고 했지만 최근 한 해외 군사 유튜버가 이 실체를 까발렸습니다. 전직 미 육군 보병이자 이라크 참전용사 크리스 캐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극찬한 바 있는데 지난달 여기서 북한의 신형 전차는 악몽이다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도 러시아의 전차 기술의 도움을 받으려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한국과 불곰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과 군사협력을 차단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협력하면서 전차 개발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한 네티즌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기보다 신형 전차도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has just shocked me by releasing unexpected and very entertaining images of Supreme Leader Kim Jong-un driving around in their brand new next-generation tank, the M2020. This latest showing has given us some new insight into whether or not it's a legit main battle tank to be feared, or if it's an elaborate mix of tractor parts and cardboard held together with duct tape. And if you answer that wrong, 10 years dungeon for you! The M2020 was first unveiled in October 2020 during a military parade celebrating the 75th anniversary of North Korea's Communist Workers' Party. A total of 9 of these things drove down the main avenue during the parade, sporting what looked like modern optics, fire control systems, armor plating, and even active protection systems. I have about 1 million questions about this tank, starting with, why does it have an anti-tank guided missile on it? Are those a good idea or not? Will it be mass-produced and widely adopted? And what is North Korea's experience with tank warfare in the first place? During the Korean War from 1950 to 1953, North Korea did not have its own domestically produced main battle tanks. They relied on about 200 of the Soviet-supplied T-34 tanks from Joseph Stalin, which they used to great effect in the early stages of the Korean War. But once the US entered the chat, those North Korean tanks got busted by American air superiority and more advanced US tanks. That's oversimplifying, of course. But the reason I bring up the gist of that story is to illustrate the fact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a ton of experience in operating modern tanks on the tactical level in combat. One of the first things you might notice about the M2020 is just how visually distinct it is compared to what North Korea has shown off in the past. Historically, the country has always used a derivative of the Russian T-62 tank designs. But trade embargoes against them, especially in the realm of military equipment, have largely prevented North Korea from obtaining modern tank technology. That's why the M2020
is supposed to be a symbol of their defense industry's ability to produce despite the fact that they're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The tanks we do see are generally Frankenstein designs incorporating a base model T-62 with various overlapping additions from other tanks like your T-72s and your Type 88s that have managed to get pieces of them. Moving down, we can see that 7 road wheels mean it's not just a T-62 in makeup and actually a brand new design that we haven't seen before. Currently, North Korea fields 3 tank designs. You got your Chanma-ho, your Pak-pung-ho, and your Sanggun 915. And so between all these old tanks and new, they're estimated to have between 3,500 and 4,000 tanks today. Typically with each newer iteration of North Korean tank, a few incremental upgrades here and there are thrown onto it, but the M2020 quickly broke this trend and went absolutely balls to the wall with upgrades, attempting to take a leap forward here. On the turret of the M2020 sports what appears to be an impressive diversity of sights. The right side has a commander's independent thermal viewer, and the gunner's sight is just seen below that, and a remote weapon system with its own thermal sights as well. And this is where one of the tank's strangest aspects jumps right out at you and makes you kind of scratch your head and go, oh, what? You'll notice it's got a dual-tube Bolsay 5 ATGM launcher located on the right side of the turret. Adding anti-tank guided missiles to a main battle tank isn't a new idea, but it's a very questionable one. Fossil Warren, an American M1 tank commander in the Gulf War and author of a few great books, had a great answer for why tanks usually do not have this kind of anti-tank guided missile, saying, quote, let's consider cost. To put it another way, actual main battle tanks don't need external ATGM launchers because their main cannons can deliver kill shots faster, more accurately, and more reliably. So why then? Why would North Korea put one on there? I, of course, don't know the answer for sure. I don't have a direct line to Kim, but I would personally think it's what I would call a bit of military theater. I know military pageantry when I see it. They added those ATGMs because they look freaking cool, or more accurately, they look spooky and scary. These tanks and these parades are meant to posture and scare their opponents. Anything they can toss on there that looks like it has teeth is good for them. Additionally, there doesn't appear to be any kind of extra storage space for the additional missile ammo. Reloading would also be near impossible, as the placement of the launcher of the missile on the outside would require multiple crew members to dismount and reload. 지난 1999년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은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한용으로 폐물에 가까운 노 장비들을 도입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러시아의 미사일, 잠수함, 전차 등을 가지고 와 완전 분해에 중요한 기술을 습득했고, 이를 미국 등 서방의 기술과 연합해 놀라운 기술적인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에 어설프게 의지하는 북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러시아보다도 더 훌륭한 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 육군이 K9 자주포를 가지고 진흙숲길에서 사격 위치로 이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숲속에서 진흙이 든 길을 돌파하는 K9을 사격 위치로 이동하는 영상과 사격을 마치고 돌아가는 K9 자주포의 모습을 영상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담긴 군인들의 모습이나 이를 찍는 기자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또한 이틀 후 핀란드 국방 전시회에 레오파드 2 A4와 함께 K9 자주포가 핵심 전력으로 등장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K9 자주포를 가지고 훈련하고 전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핀란드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력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다른 발트 연안에 국가 방어하는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산 K9 전차가 핵심 전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트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군사적 침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동북 국경을 따라 일련의 요새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도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긴급히 도입해 러시아의 국경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동북 국경을 군사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를 세운 핀란드 군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라펜란타는 러시아 국경에 불과 20km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핀란드가 동쪽에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이 도시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핀란드는 다른 국가들처럼 국경 바로 아래서 적을 저지하는 전략이 아니라 숲이나 산악 지형에 숨어서 적이 나타나면 빠른 움직임으로 반격할 수 있는 기동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침략군이 국가 내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격퇴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핀란드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K9 자주포를 핵심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격과 이동하는 영상으로 핀란드군의 방어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70년간 중립국이었던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했고 지난해엔 국방비를 20% 올리며 러시아 위협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1939년과 1940년 옛소련과의 전쟁에서 영토 10%를 내줬던 핀란드는 그동안 나토 비가입을 선언하며 군사 비동맹 노선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런 방침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경계해왔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경지대 국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7년 K9 자주포 중고 48문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및 견인 포병 모두 90가에 직면한 핀란드군에 있어서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수였습니다. 노르웨이가 구매하려는 K9 자주포 시연장에 따라갔다가 성능에 매료돼 중고를 구매하기로 한 핀란드는 방산 역사상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도입한 K9 자주포의 성능에 놀란 핀란드군은 2022년 11월 4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벼운 차체 덕에 시속 60km까지 질주하고 사거리 40km로 쏘는 족종 명중하며 라이벌 독일제보다 가격은 반값에 불과한 K9 자주포는 핀란드에게는 신기에 가까운 무기였습니다. 핀란드가 중고 K9 자주포를 48대를 들여오고 5년 후 48대를 추가로 구매한 데는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핀란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K9 자주포 핀란드 여성 파워가 마을에 가득하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K9 자주포를 탄 핀란드 여군이 마을로 들어와 기동훈련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구형 자주포를 보이던 핀란드 여군들은 K9 자주포를 타면서 놀라워했다고 했는데 K9 자주포 운영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여군들도 쉽게 능숙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당초 네덜란드군이 쓰는 독일제 판저하비츠 2000과 미국제 M109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들 자주포는 모병제 국가의 특성상 훈련된 군인들이 운영하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증명제를 택하는 핀란드 입장에서는 단기간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여군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찾았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이에 적합했는데 성능도 좋고 운영하기도 편하며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최고의 자주포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경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쳐들어온다면 숲속에 숨어있는 핀란드 여군이 운영하는 K9 자주포에 반격을 하며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군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군들까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인접한 유럽 국가를 추가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경을 마주한 이웃 국가들은 안보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역사 기간 동안 러시아와 자주 충돌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며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인구가 늘 적었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소수 정예군 육성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해왔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덴마크도 여성 징병제 실시에 나서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여성은 자발적인 입대였으나 최근에는 여성 징병제 실시 여부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군이 많아지면서 운용하기 쉬운 한국산 K9 자주포는 더욱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중고 K9 자주포를 개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에 대한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밀러그 오이와 810만 유로, 하나로 약 11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55mm 탄약으로 무장한 K9 자주포 48문을 개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훈련과 수리 부서, 운영 유지 체계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유럽에 알린 전진 기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K9 자주포 운영국들의 모임인 K9 자주포 클럽이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서 루마니아가 클럽에 최초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예비 부품 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사용국들에 대한 물류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자주포는 2001년부터 트르키예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돼 1800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합니다.
K9 자주포의 최고의 적수라는 독일산 판자오비치 2000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서방이 지원한 많은 자주포들이 대거 투입되었는데 판자오비치 2000은 다른 자주포에 비해 장고장이 심해 가동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여름에 전달된 판자오비치 2000은 불과 6개월 만에 절반 넘게 가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판자오비치 2000을 수리해야 하는데 정비센터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판자오비치 2000을 신문을 발주하자 인도 시기가 2026년이라고 했는데 가격도 비싸지만 고작 신문을 생산하는데 수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판자오비치 2000이 제 아무리 명품 자주포라고 떠들어도 이제는 K9 자주포에게는 적수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자주포라 불리는 K9 자주포는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찾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총 세계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도입하고 이미 100대를 도입한 인도는 100대를 추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지난 4월 한국산 K9 자주포를 조속하게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캐나다도 지난해 K9 자주포 사용국들의 모임에 참가해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군은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포병의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 자주포가 그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K808 백호가 안데스 산맥을 누빈다. K방산의 전통적인 강점인 짧은 낱개와 가성비에 첨단 기술까지 갖춘 제품이다. 페루 수출이 확정되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추가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일 페루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페루 육군 조명창 파메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을 통해 K808 백호 30대를 공급할 것이며 계약 금액은 6천만 달러, 한화로 820억 상당 규모라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뿐만 아니라 향후 6년간 판매를 통해 사륜, 6륜 장갑차와 전술차량, 군함차량 등 다양한 기동화 장비를 페루 군과 경찰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를 1차 30대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총 12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디나 볼루아테르 페루 대통령, 월터 아스투디오 차베스 페루 국방장관, 최종욱 주 페루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박상준 STX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볼루아테르 페루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페루 안보는 더 강화하고 방산 분야 산업 역량과 체제도 튼튼해질 것이라며 페루의 신뢰를 보여준 한국 산업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페루 대통령이 나와서 고맙다고 말할 만큼 페루가 한국의 장갑차를 중남미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은 페루뿐만 아니라 중남미 모든 국가들에게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는 이번에 K808 백호에도 지난달 LCD 현대중공업과 경비함,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6천억 원 규모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까지 차지해 페루가 앞으로 23척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라 수조원대의 일감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는 70년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루는 K방산의 중남미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과거 칠레와 영토 분쟁에서 패배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한 페루 유튜버가 재밌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페루가 소유하게 될 한국 KF-21 전투기에 대한 칠레의 경보였습니다. 그는 페루가 곧 획득하게 될 한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면서 칠레 군사분석가 호메르스에 따르면 이 항공기가 칠레 F-16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KF-21은 첨단 항공 전자공학, 에이사 레이더, 스텔스 기능 및 대용량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페루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KF-21을 가지고 오면 해당 지역의 공군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에 페루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 훈련기 KT-1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페루는 다른 더 발전된 모델을 계속 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비행기를 소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페루는 더 무장해야 하며 국가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루가 무기를 구입할 때마다 이웃은 떨고 있습니다. 페루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페루용 한국산 전투기 구입이 사실이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는데 여기에 FA50과 더불어 KF-21을 전시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2년 페루에 KT-1 기본훈련기 20대를 수출한 이후
페루 현지 사무소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국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시장을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잠재 수요처로 보았는데, 당시 F-50의 경우 페루 공군의 노후한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페루 공군이 KT-1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국들의 한국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등의 공군 고위 관계자가 와서 F-50을 비롯해 KF-21까지 인상 깊게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페루 한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것처럼 페루가 장갑차와 군함을 구입하면서 앞으로 한국에게서 가장 도입하고 싶은 것은 스텔스 성능까지 낼 수 있는 KF-21이라고 했습니다. 구소련 전투기 27대와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만을 가지고 있는 페루는 F-16 46대를 가지고 있는 칠레에게 공군력에서 열세였지만 KF-21을 도입하면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가 K808-100호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주변국 중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 한국산 경전투기 F-50을 구입하려고 결정했으나 F-50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공하는 영국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후 여러 전투기를 검토했으나 도입에 실패하다가 최근 덴마크에서 중고 F-16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그동안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해 6월 한 아르헨티나 군사 채널에서는 현대로템 K808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옵션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K808-100호가 얼마나 힘이 좋고 대단한 장갑차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K808에는 현대자동차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에 사용되는 D6HA 엔진이 탑재되어 남미의 지붕이라 불리는 페루의 특성을 감안해 험준한 산악 지형에도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8개의 바퀴는 독립구동에 경사지 등반과 홈너 주파에 유리하고 4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고 1.5m 깊이의 차문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수상주행이 가능한 워터제트가 장착돼 얕은 강을 손쉽게 도하할 수 있고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탑재하며 무인 공격 시스템인 원격 사격 통제 체제도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 영상이 올라올 당시에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런 장갑차가 있냐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스트라이커보다 더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어느 국가에도 이상적인 차량. 대공포 버전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네요. 이 차량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장비가 뛰어나고 가장 발전된 군대 중 하나인 한국군도 갖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갑차인 K808은 우리 아르헨티나 군을 위한 훌륭한 차량입니다. 저는 수륙 양용, 대공포, 대전차포 기능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브라질의 6곱하기6 차량이 제공하는 옵션보다 이 8곱하기8 차량을 선호합니다. 중국이 제안한 쓰레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페루가 한국의 현대와 함께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르헨티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식 무기 판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투싼이 있는데 아무리 굴려도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K808이 좋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 구매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온 지 12개월 후 결국 페루가 30대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영상이 페루와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이 다시 찾아와 페루는 올해 페루에 도착할 120개 중 처음 30개를 구입했다. 페루는 이미 며칠 전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페루와 한국은 페루 땅에서 이 차량을 제조할 예정이다. 나는 미래에서 왔다. 페루는 이미 30개를 주문했다. 라고 놀라웠습니다.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페루에게 도입한 것을 축하하며 페루에서 생산하면 아르헨티나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최근 브라질이 무기 현대화에 3조가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3년 이내에 노후화된 전차 교체를 추진하는데 한국 브라질 간 방산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베트로 필류 브라질 방산협회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브라질은 노후화 장비 교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한국 방위 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장갑차, 전차 현대화, 전자장비, 항공우주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493기의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K2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를 따지는 국가가 바로 중남미 국가들인데 앞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